자, 오늘 이제 수업은 그리스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인데 이게 자칫하면 어쩌면 내가 오늘 그 그리스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 15주의 수업 중에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그리스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강조를, 또 중점을 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이 사실은 다 이 그리스로부터 비롯된 산물들이에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현대를 알려면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의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토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와 토대가 사실은 그리스예요. 그래서 양이 좀 많고, 오늘 어떻든 뭐 빨리 진행을 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면 다음 시간으로 계속 연장해서 할 생각입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수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단계를 뭐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수업이라고 하는 이 단계들을 수행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과연 그리스가 무엇인지, 그리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철학이고, 그렇죠? 또 신화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조각상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인 여건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관계될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리적 여건이 무엇보다도 척박했잖아요. 온통 다 산으로 다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그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든 외부 세계와의 어떤 그런 교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는 수많은 외부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로서 형성되고, 또 어떤 그런 정신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철학이라는 것들을 낳았고, 또 신화라는 것들을 낳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과연 이제 그리스의 예술품들, 건축, 또 조각품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고대 그리스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예술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아주 오래된 과거의 예술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예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예술을 통해서 그 오래전에 그 예술품들을 향유했던, 또 예술품들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신랄하게 느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예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는 수많은 그리스 예술품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취향을 가졌고, 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류되고 섞인다라고 그랬었죠. 이집트 문화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그 인접한 환경과 섞이면서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고유한 그 문화가 만들어졌고, 또 이 그리스는 이집트로부터 영향받은 그런 문화적 산물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리스만의 이 문화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이집트와 그리스의 차이는 한마디로 이집트는 모든 예술품들이나 모든 문화적 경향들이 다 사후의 세계, 그렇지, 죽음과 관련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현상들도 다 영생을 위한, 사후 세계를 위한 어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그리스는 삶의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문화.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의 문화적 결과물들을 놓고 직접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수준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이집트는 무엇보다도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그 이 문명의 산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이집트를 능가하고 또 지금 우리 모든 이 현대 삶의 지평을 그것이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삶의 문화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오늘 심층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줬었던 이 조각품. 이 조각품은 그야말로 장난스러운 조각품이에요. 의미라든가 뭐 어떤 그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유머러스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아주 이 못생긴 목축의 신이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를 유혹하려고 하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판을 들고 있던 이 슬리퍼로 때리려고 하는 이런 장난스러운 이미지. 이것이 그리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그런 삶에 대한 찬미라든가 어떤 살아있음에 대한 중요함,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은 사실 그 그리스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 여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처럼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다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호메로스를 지금 세 학자들은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호메로스는 여러분들 이 조각상을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맹인이에요, 맹인.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인데 이것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집대성될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호메로스가 오롯이 없던 것을 창작한 개념이 아니고 원래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스는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항상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중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죠. 그 지중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의 왕래를 어떤 교역을 위해서 또 전쟁을 위해서 그 교행을 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그냥 그 자체로서 호메로스가 적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신과 관련지어서 섞은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스펙타클하고 좀 더 영웅적인 개념으로 편집한 개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리스의 이 삶의 참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것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카타라고 하는 폴리스의 왕이 그리스 연합군들과 같이 트로이 전쟁을 벌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그 10년 동안의 그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오디세이아인데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10년 동안 돌아오면서 수많은 모험과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지하세계를 들어가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지하세계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그리스의 가장 용맹스러운 그 영웅 아킬레우스의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전사를 했죠. 그 죽은 아킬레우스가 지하 세계에 슬프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여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모든 죽은 자들의 왕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디세우스여 죽음에 대해서 나에게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땅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는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살고 싶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왕이 되는 것보다 살아서 거지로서 또는 머슴으로서 아주 볼품없는 인간으로서 살더라도 살아있고 싶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삶. 이 삶을 또 현실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유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인들의 정신적인 맥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개의 작품이 사실은 그리스와 이집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각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집트 공부할 때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무덤 속에서 발견된 이 왕의 입상인 것 같아요. 이 조각상하고 또 그리스 초기에 발견된 이 크로스라고 하는 이 조각상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그리스에는 이런 그 조각상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대인 것 같아요. 이 나이대의 젊은 남자를 알몸으로 표현한 이런 이 작품을 크로스상이라고 해요. 크로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이 크로스상이 이 이집트 조각상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두 개의 작품을 딱 보면, 이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조각상을 딱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얘는 뭔가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죠?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굳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크로스상은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좀 생기가 있죠. 이 두 개의 이 조각상이 똑같은 어떤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을 표현한 이 조각상인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주 미묘한 차이가 하나는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 하나는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선 제일 먼저 표정이 딱 눈에 띄어요. 얘는 어때요? 딱 굳어있죠? 무표정한 얼굴이야. 무표정한 얼굴. 이거는 살짝 이 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렇죠. 이 표정에서 우선 이 두 개의 차이가 극명하게 딱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의 조각품들을 토대로 자기들만의 살아 숨쉬는 듯한 독특한 조각의 표현을 찾아낸 기법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선은 이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여러분, 이 크로스 조각상은 약간 몸이 살짝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얘는 좀 무겁고, 이 차이가 뭐냐면, 왼발의 뒤꿈치를 딱 한번 봅시다. 이 뒤꿈치를 보면, 이집트의 조각상은 이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땅에 붙어 있는데, 이 크로스상은 이 뒤꿈치가 땅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몸의 균형이 훨씬 더 경쾌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효과를 주죠.
어찌 보면 이 두 개의 차이예요. 두 개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는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아주 미묘한 별거 아닌 차이인데 그 차이로 인해서 하나는 굳어있는 표정, 하나는 살아 숨쉬는 표정, 생기 있는 표정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줄곧 이 자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집트의 이 역사가 3,000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이 3,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항상 이 자세가 딱 고착되었어요. 유지되었어요. 반면에 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의 조각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이집트의 조각품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딱딱함과 또 그 굳어있는 듯한 이 자세를 이 두 개의 방식으로, 두 개의 기법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멈춰져 있던 것을 살아 숨쉬게 하는 이미지로 바꿀 줄 아는 방식, 그 수법을 개발해낸 것이죠. 왜 개발해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집트의 이런 딱딱한 이 자세와 이 굳어있는 이 정서를 못 견뎌 했을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나름의 이런 조각의 기법을 개발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집트 초기의 크로스상이라면 이거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이 조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훨씬 더 완성되어 있죠. 더 어떤 기법적으로 사람의 체형의 그 어떤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크로스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자세와 표정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듯한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이 표현들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리스 초기의 조각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낸 이 기법 중에서 가장 이 방법이 조각품을 생기 있게 만드는 기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미술품도 마찬가지고 조각품도 마찬가지고 표정에다가 이렇게 웃음을 넣은 것이죠. 이거를 이제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초기에 아르카익 시대라고 하는 또 어떤 그 예술의 장르의 기간도 이렇게 이런 미소가 지어지는 작품들이 만들어진 그 기간 동안의 이 시간을 아르카익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후대의 예술가들이나 예술 이론가들이 이제 부여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각이 그렇다면 그림도 한번 봅시다. 어찌 보면 이 두 개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제 그리스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건 이집트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스 그림인데, 어때요? 전체적인 모양은 그리스의 독특한 그림의 묘사 방식, 얼굴은 옆얼굴, 몸통은 정면, 다리는 측면, 그리고 눈은 또 정면을 보고 있는 듯한 이 묘사 방법. 이것들이 그리스나 이집트나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지만 이 그림 속 인물들이 취하는 행동이나 행위의 목적이 다르죠. 이집트는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이나 이 목적이 다 뭐였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 파라오의 어떤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그리스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재, 그것을 즐기는 장면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기법은 똑같아요,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림 속 인물이 하고 있는, 행하는 그 자세의 유형이 이렇게 이집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그 그리스 초기의 그림인데, 묘사의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집트를 공부할 때 이 그림 보셨죠? 이게 이제 자기 그 파라오가 얼마만큼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 인물이 죽어서 우리는 너무너무 슬퍼한다라는 것을 신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무덤 속에다가 그려놨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의 목적은 뭡니까?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의 똑같은 여자들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 여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꽃을 들고 놀고 있잖아요. 꽃을 들고 놀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만 보더라도 이집트와 그리스 사람들의 가치관, 정서적인 차이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 이집트로부터 영향받은 그리스 미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이제 항아리에 그려진 그림인 것 같아요. 수많은 이 그리스 그림들이 있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각상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테고 또 이런 그림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 또 그 시간이 지난 그 과정에 중세시대에 그리스의 작품들이 정말 많이 손실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땅속에 묻혀져 있거나 또는 지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 예술들을 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걸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사람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라면 어떻겠습니까? 요 어깨 부분이, 몸통 부분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측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뭡니까, 여러분? 주전자죠. 이집트 사람이라면 주전자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옆으로 그렸겠죠. 주둥이와 손잡이가 다 보이는 그런 측면을 그렸겠지.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런 정면의 모습을 그려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묘사의 기법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난 이 그림도 참 인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그리스 이 항아리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이것도 약간 보면 이집트의 느낌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자세의 다양한 포즈라든가 무엇보다도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 두 명의 병사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두 명의 병사가 소속이 다른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렇죠. 근데 한 병사가 상처를 입었고 또 다른 병사가 다시 말하면 적군이죠. 이 둘은 적군이야. 이 적군이 이 적군을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서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항아리들이에요. 이 항아리들이 그리스의 유물 중에서 정말 많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걸 암포라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거의 80% 정도가 산악지대예요. 이 산악지대에서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산출할 수 있는 이 자원은 주로 올리브유였어요.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를 다른 나라들하고 교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용기에 담아야 되겠죠? 용기에. 이게 이제 그 암포라라고 하는 이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에다가 이 올리브유를 담아가지고 이제 교역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이 상품으로서의 규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암포라 이 하나에 담겨지는 용량이 어떤 일관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는 이 암포라라고 하는 이 항아리는 어찌 보면 그렇게 보면 그냥 박스일 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 택배 박스 그 쿠팡 같은 데다가 주문하면 아침에 이렇게 박스에 이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주문한 제품들이 담겨져 가지고 이렇게 배달이 돼 가지고 오잖아. 그죠? 그런데 그 박스를 그냥 박스로서 생각하지 않고 그 상품을 담는 그 용기를 그 자체로서 두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이런 장식적인 요소들을 새겨 넣고 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목적 자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 자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에 자기들의 취향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그 정서적 여유로움, 향유,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담을 수 있었던 그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 암포라는 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에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비교적 손상되지 않고 지금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자, 여기서도 보면 이집트의 어떤 그런 그림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만의 또 이 독특한 묘사의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옆모습,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요거는 보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부모인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고 어머니인 것 같은데 이 부모가 아들의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뭐가 세워져 있죠. 길쭉한 게 하나가. 방패죠. 이집트 사람이라면 이 방패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동그랗게 그렸겠죠. 이게 이집트와 그리스가 차이나는 지점인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라고 하는 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이 이 묘사된 이 그림인데 장기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정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장기나 어떤 유흥을 즐기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집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자기의 서명을 남겼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림에다가 화가들이 사인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자기 서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다가 내 이름을 적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그 누군가가 아니고 내가 만들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집트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에요. 이집트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겠죠. 이집트의 예술가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계속 살아있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신에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위대함이라든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신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영생을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기록한 문자 같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조각가들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자라고 칭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예술가로서의 작품이 아니고 파라오의 영생을 가능케 하는 그냥 기능인의 다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술가가 아닌 것이잖아, 그거는.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노동일 뿐인 것이에요, 노동.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그것을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내 작품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나만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흔적을 남긴 것이죠. 사인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작가 정신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비로소 예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는 예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기능인 것이었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수행일 뿐인 것이었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작가의 이름과 함께 어떤 남녀가 애틋하게 사랑의 행위를 묘사한 이런 작품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지금 내가 살아있음, 이 현재의 그 중요함을 그냥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는 겁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이집트의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라고 하는 이 목적의 효용성은 뭐였습니까? 신을 위한, 신에게 죽은 사람을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목적이었잖아요. 종교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의미가 종교적인 목적에서 이게 이제 이집트의 목적이었겠죠. 그죠? 이집트 같은 현세보다는 후세, 영생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 사물의 진정한 특질을 재현하고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그 상태, 그 상황. 그리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술 그 자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집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은 점이 생기나요? 물리적으로 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더 건강하게 된다든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예술, 그림의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 목적이 사실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만족, 감성과 유희의 수단으로,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라 감정과 유희의 수단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술 개념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조각상들을 이렇게 이제 쭉 배치를 해봤는데요. 시간적 순서로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때요? 이 흐름의 특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생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죠? 이집트의 조각상에서 그리스의 쿠로스로부터 쭉 이렇게 가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다 못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 묘사나 표현이 난무한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과장스럽죠, 그죠? 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경직되어 있던 것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몇백 년 시간 동안에. 이게 그리스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 조각의
흐름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조각상은 사실은 그 이집트의 영향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집트가 3,000년 동안 그 문명을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리스도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어떤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이집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지 않았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기하학적인 어떤 이 약간 원시인들이 만든 듯한 그 조각상은 보면 전혀 이집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의 독자적인 자기만의 방식이 여기에서도 그리스 아주 초기, 그러니까 거의 기원전 2000년 전 정도, 그 정도 이 기간 동안에도, 시기에도, 이렇게 그들만의 독자적인 어떤 이런 양식이 존재했는데, 그것의 형태는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하학 양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시대의 명칭은 전혀 여러분들, 이게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크로스상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이런 아르카이기를 지나서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르카이 스마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르카이기를 지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가 그리스의 고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전기. 자세나 어떤 표현이 아주 엄밀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어떤 이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점점 헬레니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이 조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리스의 역사를 우리가 쭉 한번 가로질러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 지금 이 조각상을 띄워넣은 이유는 사실은 그 그리스 조각상의 거의 대부분은 남자 나체예요. 남자 나체. 이거 보면 다 나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의 조각상도 있었는데 이 여자의 조각상은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남자 조각상들은 다 옷을 벗고 있고 민망하게 말이야. 여자 조각상은 이렇게 딱 옷을 입고 있을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전한 인체의 아름다움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몸이라고 여겼을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는 수많은 산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의 산들에 폴리스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폴리스가 많을 때는 1000개가 넘을 때도 있었다라고 그랬었죠. 이 폴리스들은 항상 그 안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이 영토 안에서 이 폴리스들은 각각의 왕이 있고 각각의 군대가 따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려면 삶 자체가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일상이 전쟁인 것이야. 그냥. 이 전쟁을 통해서 삶이 유지되려면 남자들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이 건강한 남자들의 신체가 자기들의 제국을, 자기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이상적이고 아름다울 수밖에 또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폴리스들 중에서 스파르타라고 하는 폴리스가 있었는데요. 아까,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아킬레우스가 소속된 폴리스가 스파르타인데, 이 스파르타는 심지어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좀 신체적으로 부실하거나 아프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직접 절벽에 가지고 가가지고 애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실한 아이는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강인한 체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지만이 전쟁에서 그 일상과도 같은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자들의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몸을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여자는 그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몸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들은 다 옷을 입혀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 조각상들의 형태의 흐름, 표현의 흐름이 이렇게 아르카이크 시기를 통해서 고전 시기를 거치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아주 좀 어려운 이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크게 세 개의 이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초기 그리스와 그 다음에 성기 그리스, 그 다음에 말기 그리스라고 보면 되죠. 그 말기 그리스가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지중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정신적인 축이 딱 존재하는데, 이 헬레니즘은 그리스를 이야기를 하고 헤브라이즘은 그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문화권의 정신세계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예술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헤브라이즘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의 이 조각상을, 남자의 조각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쿠로스라고 그랬죠. 그 쿠로스가 청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자의 조각상들도 있어요. 이 여자의 조각상은 코레라고 합니다. 코레.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의 조각상들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다 하얀색 베리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색깔이 다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얀 베리색 재질만 남아있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다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다 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던 조각상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빛이 바라거나 또는 색이 떨어져 나가면서, 안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하얀 그냥 이 형태로 남아버린 것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조금 더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의 어떤 문화적 산물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르테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처녀라는 말을 뜻합니다. 처녀가 왜 이 신전의 이름을 왜 처녀라고 했을까요? 어떤 처녀를 기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에 있는 신전이에요. 그 아테네는 그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폴리스예요. 각각의 폴리스들은 다 모시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아테네는 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폴리스였는데, 1897년도에 그 터키와의 전쟁, 30일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쟁 때 사실은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다 파괴되어 버린 거라고 합니다. 원래 이 신전이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탄약고로 활용되고 있었대요. 이게 탄약고니까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폐허처럼 남아버렸는데, 원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복원을 한 모습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완벽하리만치 이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테네 신전도 원래는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각상들도 이런 식으로 다 채색이 다 원래는 되어 있었다라고 그러죠. 신전의 내부를 들어가면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아테나 여신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금과 상아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열주들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이중으로 된 그 열주 안에 아테나 여신이 이렇게 봉헌된 그런 형태였죠. 알마타데마라고 하는 그 화가가 당시에 그 신전의 내부를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파르테논 신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기하학적 진리들이 이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전체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는 1.618대 1이라고. 가장 완전한 형태.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형태.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황금 비율. 그런데 이 전체 크기뿐만이 아니라 이 기둥도 여러분, 이 기둥 사이즈하고 이 기둥 사이즈가 조금씩 틀려요. 이게 보면 이 기둥이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기둥이 1이라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기둥들은 조금 더 크죠. 그 크기도 황금 비율의 크기처럼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을 한번 가보시면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실제로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약간 요 밑면이 살짝 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면 이 계단의 측면에서 이 계단을 딱 보면 얘가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게 보여요. 왜 이거를 이렇게 휘어놨을까요? 왜 이렇게 휘어놨냐면 파르테논 신전의 정면에서 이 신전을 딱 바라보면 착시가 나타나요. 눈의 착시가. 눈의 착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곡선이 약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착시를 감안해서 약간 반대로 휘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똑바로 직선으로 보이겠죠. 그 직선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둥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흘림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영주의 구석사에 가면 이런 이 배흘림 기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찰의 어떤 건축에서도 이 기둥의 배를 살짝 부풀리는 듯한 약간 중간 부분이 약간 이렇게 그 불룩한 형태의 기둥들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이 아테네 신전에서도 기둥의 가운데 부분이 살짝 불룩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면 밑에서 보았을 때 그래야지 완벽한 직선의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기둥을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밑에서 보았을 때 안쪽으로 살짝 홀쭉한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람 눈의 착시를 미리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반대로 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들에 이렇게 다 홈들을 파놨어요. 세로 홈들을 파놨는데 이 세로 홈들이 있어야지만이 훨씬 더 이렇게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인 이 내용들이 기하학적 이 원리들이 파르테논 신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여러분
이 기둥들은 말이죠. 똑바로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들을 직선으로 해서 쫙 올리면 1760m 상공에서 소실점으로 딱 모여있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를 돌로 만들었다는. 기하학은 그래서 가장 궁극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의 원리인 것이죠. 그것이 이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파르테논 신전을 신혼여행을 가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번 보면 아주 이 파르테논 신전을 아마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이 신전이 이렇게 완벽한 기하학의 형체가 갖추어진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그리스의 수많은 폴리스들은 산 정상에 이렇게, 이걸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 정상에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랫부분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신전, 이 부분에서 신전을 올라가려면 꽤 힘들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사진에서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 이렇게 먼 거리예요.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이 계곡, 골짜기 부분은 이제 아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토론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의 민주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이 아고라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하나의 신전이 옆에 하나가 살짝 더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에릭테이온 신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하고는 또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여신의 조각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6개예요. 하나는 요 뒤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것도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주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독일의 미술 사학자인데 요하인 빈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의 조각의 그 하얀 아름다움은 백인들의 우월함과 결부시키는 약간 어떤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하인 빈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류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은 원래 이 그리스 조각상이나 신전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상들의 이 채색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하나가 공통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6명이 다 짝다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짝다리가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는데,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약간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 허리를 S자 형태로 만드는 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폴리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조각가, 당시의 조각가가 만든 창을 든 남자라고 하는 이 조각상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하고 있죠.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최대한 더 인체의 모양을 살아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이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크로스상과 이 이집트 조각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왼발 뒤꿈치를 살짝 드는 것, 이것으로서 살아있음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 자세를 S자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짝다리 짚는 요 콘트라포스토를 통해서 더욱더 자연스럽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것도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비너스 상이에요. 아프로디테의 조각인데, 이때부터 이제 또 여자들도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조각에서. 아까 다 남자들만 옷을 벗고 여자들은 다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코레상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여자의 조각도 누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초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헤르메스와 아기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또 작품인데, 정말 근데 여러분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걸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작품은 대리석,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어떤 대리석 조각 작품들을 보았는데, 이 대리석 조각 작품은 사실상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복제한 것이라고 보는데, 원래는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이 그리스의 조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리석 조각을 이렇게 보지만, 그 대리석 조각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다 그리스 시대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로마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다시 복제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원래는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채색. 요거는 이제 제우스 동상이죠. 이렇게 콘트라포스토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이 청동 조각상을 보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휴식 중인 권투 선수라고 제목 붙여진 청동상인데, 1885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니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유적을 발견하던 중에 목욕탕에서 이 발견이 된 작품인데, 이걸 한번 우리 잘 봅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소름 끼치게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손의 모양이에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디테일. 얼굴도 이 권투 선수가, 이 복스가 막 시합을 하면서 생긴 이 막 주먹에 맞아서 붓거나 또는 피부가 이렇게 막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나타난 이 여러 가지 흔적들. 심지어는 핏자국까지도 리얼하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귀 부분은 이렇게 어디에 찔렸는지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피가 이렇게 쏟아나요. 이것도 참 어떤 이 묘사에 있어서 대단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술 취한 사티에르라고 하는 이 조각상인데요. 이 사티에르는 이게 신이에요. 어떤 술의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물론 이것도 이제 원래는 청동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예술가들의, 조각가들에 의해서
복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뭐랄까요. 다 포기한 사람 같죠, 그죠? 민망할 정도로 이 자세가 나태하다 못해 약간 외설적이기까지 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 작품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르농관이라고 하는 이 로비에 쫙 장식이 되어 있는 대리석 작품인데, 높이가 2.4m나 됩니다. 굉장히 크죠. 제목이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니케 여신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의 묘사를 한번 보세요. 아주 얇은 옷이 이 바람에 피부와 닿아서 만들어진 이런 표현들. 과연 이게 인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 작품은 여러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작품도 보았지만 여기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니케의 이 여신이 승리의 여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승리의 여신이 원래는 이것이 뱃머리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발견될 때는 이것도 이제 땅속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조각이 100조각이 넘었다라고 그래요. 그것들을 이제 다 끼워 맞춰서 이게 복원을 했는데, 이 니케라는 말이 여러분, 나이키가 여기서 나왔어요. 나이키가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나이키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니케 여신의 이 날개를 이 나이키의 로고로 이렇게 응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타이타닉에서 이 디카프리오와 이 여자 이름 누구죠? 케이스 윈슬릿. 이 케이스 윈슬릿하고 이렇게 배전에서 이렇게 취하고 있는 이 자세. 이게 이 니케 여신상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니케 여신상은 이 타이타닉 때문에 더 유명하고 우리한테 익숙한 조각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카이쿠스 전투에서 죽어가는 갈리아인 전사라고 하는 제목의 조각상인데요. 이 당시에 갈리아와 페르가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둘이 전쟁을 해요. 이 페르가문을 갈리아가 침략을 했는데, 그 페르가문이 그 갈리아를 이렇게 이긴, 이제 어떤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페르가문 출신의 에피고누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당사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가문의 에피고누스라고 하는 이 작가는 자기들의 전쟁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상대편의 패배를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승리한 자들이 그 승리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조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거는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의 그 절망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참 이 개념 자체가 재밌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림이 약간 희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미지를 내가 이 이미지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요거를 했는데, 이것도 이 표현의 이 디테일이 그야말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렇게 리얼한 이런 조각상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조각상을 똑같이 흉내낸 또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이거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거
실제 사람일까요? 아니면 조각일까요? 이게 조각이에요, 여러분. 이 조각을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조언 드안데레아라고 하는 이 작가가 만든 조각품인데, 이게 크기가 상당히 커요, 사실은. 약간 그로테스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리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극사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몇 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조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크기가 아니고요. 사람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 이게 실제로 신생아의 그 실물이 아니고 조각이에요. 조각. 이런 것들. 약간 좀 아름답다기보다는 약간 좀 소름 끼치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것도 높이가 거의 3m에 가까운 조각상인데 이렇게 조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보다 더 실물다운 조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제목이 소녀예요, 소녀. 이거는 이제 그 로뷰엑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얼만큼인지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그 관람객의 이미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작품 중에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이것도 크기가 엄청나요, 사실. 이렇게. 이게 이제 실제로 로뮤엑이 조각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왜 현대 작가들이 이런 작품들을 왜 했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리스의 이 헬레니즘을 찬미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이 그리스의 이상적인 묘사의 개념이 그래봐야 조각일 뿐이라는 그 흑우의 문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죽어가는 이 갈리아인과 같은 개념의 이 작품인데, 요거는 그렇게 페르가문과 갈리아가 전쟁을 하고 갈리아인들이 패배를 하고 나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는 이렇게 칼로 스스로를 찔러서 자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헬레니즘의 작품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헬레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